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 유럽의 정세에 대한 이야기의 프리퀄로 가볍게 켈트라는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집단은 게르만과 함께 오늘날 유럽의 여러 국가 형성의 핵심 바탕이 되는 세력이었죠. 여태까지 주로 유목 세력의 이야기를 다뤄왔기 때문에 켈트와 게르만이 유목 세력과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유목 세력 스키타이는 켈트의 세력 확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줬고요. 게르만은 이후의 훈족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면서 서방 세계 변화에 주역이 되는 집단이니만큼 유목 집단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서방사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돕고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켈트라는 집단의 개성에 대해서 다뤄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켈트의 행적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게르만의 역사와 훈족의 역사에 대해서 찬찬히 다루면서 좀 느리더라도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인 켈트 이야기는 먼저 고대 유럽 전역에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한 켈트라는 집단의 정체가 뭐고 어떻게 스키타이아와 연관성을 가지고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어서 켈트 집단의 개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켈트 집단은 다양한 모습을 띠기 때문에 술에 물 탄 듯 모호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게 된 이유와 그럼에도 그들이 강한 이주 성향과 공격성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켈트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 그들의 모습을 좀 더 쉽게 그리실 수 있게 기록을 토대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키타이로부터 켈트족의 이야기를 끌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11개 유목 세력인 스키타이는 오늘날의 남러시아 초원을 주무대로 세력권을 넓히면서 접경을 마주한 남방의 제국 페르시아와 충돌하게 됩니다. 기원전 512년에 아케메네스 제국의 다리우스 1세는 그림에 묘사한 것처럼 도나우강을 건너가지고 스키타이인들의 영토에 들어갔고 이후에 스키타이의 게릴라 전술에 걸려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스키타이의 연합 세력에 의해서 남방으로 퇴각을 하게 되죠. 이 무렵인 기원전 500년경은 켈트에 주무되기도 했던 중부 유럽에서 초기 철기 시대인 할슈타트 문화와 후기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라텐 문화가 교차한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 스키타이는 페르시아 침공의 고비를 넘기고 외부로 팽창하면서 오늘날의 체코인 실레시아, 모라비아, 보헤미아 일대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스키타이의 공격으로 인해서 역사상 그 이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기원전 5세기 이전의 고대 체코 지역 원주민들은 그 세력을 크게 잃게 되는데요. 이 빈틈을 치고 들어온 게 바로 켈트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스키타이와 켈트의 접점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에서 체코 원주민을 압박한 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이때 켈트계 부족이었던 보이오 하이뭄은 체코 중서부를 차지하면서 이 켈트 집단의 명칭으로부터 체코 중서부의 명칭인 보헤미아라는 이름이 유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켈트는 고대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한 다른 집단에 비해서도 이동 범위가 굉장히 넓고 침공 성향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런 성향을 보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마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키케로의 기록에서는 생활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켈트는 자기 손으로 땅을 경작하는 것을 창피한 일로 여기고 농경보다는 돼지 사육과 같은 목축을 선호한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농경민은 돼지 목축 과정에서 농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죠. 하지만 켈트가 농경을 꺼렸다는 얘기는 그들의 돼지 사육이 일반적인 목축이라기보다는 들에 나가서 풀을 뜯기는 유목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물론 켈트의 돼지 사육이 유목 집단에 견줄 정도로 강한 이동성을 가진 건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생산 활동이 유목과 농경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것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목과 농경의 중간이라 함은 그들이 농경도 했다는 얘긴데요. 실제로 그들은 이후에 소개해드릴 게르만족과 비슷하게 스펠트밀과 귀리를 경작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을 선호하진 않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농경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켈트는 일반적인 농경 집단보다는 이동성이 훨씬 컸고 이러한 집단적인 이동이 침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동성과 침공성이 컸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키타이로부터 켈트의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기원전 5세기 초에 체코 지역에 정착한 집단을 바탕으로 켈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보다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켈트의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거는 켈트라는 집단의 역사가 거의 유럽 전역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테오도로 몸젠의 로마사, 그리고 그 외 다수의 저작에서 켈트는 이탈리아, 게르만, 히란 민족과 함께 유럽 동부의 같은 뿌리에서 기원을 하지만 땅에 대한 귀속감이 거의 없어서 진득하게 한 지역에서 심오한 문화적인 결과물을 생산하지 못한 그런 집단이다. 이런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뜬구름 같은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뜬구름의 범위는 거의 전역에 가까운 유럽과 넓게는 터키까지도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성 때문에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켈트라는 집단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그들의 이동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켈트 역사의 태동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현대의 체코 지역이 근거지였고, 우리가 인지하는 공화정 로마 말기까지는 현재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 지역의 부족으로 흔히 인식되죠. 그리고 오늘날 켈트를 대표하는 육국이라고 하면은 프랑스에서 도버해협을 건너서 있는 브리튼 제도의 국가들을 의미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켈트가 모호한 이미지를 가지게 된 거는 켈트의 정체성 자체가 특정한 지역을 연고로 활동했던 그런 소집단을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의 일종인 켈트어를 사용하고 문화적인 특성을 공유한 그런 집단을 가리키는 게 바로 켈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하면은 우리가 켈트의 정체성을 인지할 때 그들을 시족 혹은 부족으로 인지해서는 안 되고 말을 공유한 어족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점에 방점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켈트의 일반 특성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들이 가진 강한 이동성 때문에 켈트 집단 일반은 새로운 세력과 충돌하는 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오랜 세월 동안 상대적으로 군사 분야에 그들의 역량 상당수를 쏟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평의 대표격으로 로마의 늙은 카토는 켈트는 두 가지 일에 열심히 매달렸는데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논쟁이었다. 이렇게 단적으로 평가했고, 로마사의 권위자 테오도로 몸제는 켈트는 훌륭한 군인이자 형편없는 시민이라고 총평을 함으로써 군사적인 부분에 굉장히 치우친 그런 어족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몸제는 덧붙여서 그들은 언제나 행군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부동산보다는 동산을 선호해서 금부치를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평가는 켈트가 전투 중에 뜯겨나간 자리를 천으로 기어입은 옷을 대체적으로 입었을 정도로 잦은 전투를 치렀고 금목걸이를 한 사내가 많았다는 그런 기록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그들의 삶에 달라붙어 있던 싸움과 금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유목민족이나 유랑민족이 금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들의 취향보다는 자산의 소유 형태가 금과 같은 동산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에 따른 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그들의 외양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켈트는 대체적으로 체구가 매우 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근육질은 아닌 그런 체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덩치는 크고 위압적이지만 그렇다고 엄격한 기율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그런 집단은 아니었다는 얘기고, 로마나 그리스인처럼 주기적으로 수염을 밀지 않고 우리가 아스테릭스 같은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덥수룩하게 수염을 길렀다고 합니다. 소위 문명인과 야만인을 가를 때 주된 편견을 형성하는 게 이 수염인데, 이런 수염은 편견에 가깝다고 보고요. 굳이 켈트로부터 야만적인 요소를 찾자면은 전사들이 전쟁으로부터 입은 상처를 더 깊게 팜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대체로 보병이었고, 자유민이나 특권 계급은 기병의 기수였습니다. 또 시종을 대동하기도 했고요. 이거는 말이 귀했던 동서의 여타 문명국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구나 투척 무기는 잘 사용하지 않았고, 커다란 방패를 든 보병, 그리고 그들이 장비한 거는 거리에 따라서 단도, 장검, 창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기 수준은 열악한 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에 대한 선호 때문에 그 무기에 황금으로 시장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군사 문화면에서 좀 특이한 점은 그들은 상대를 도발해서 결투를 신청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건 당대 로마와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낯선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켈트의 전통은 중세의 기사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기사들의 결투 문화는 그 굵직한 물줄기가 켈트로부터 유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켈트는 유럽 전역을 무대로 활동한 전사 집단이었기 때문에 결집된 한 덩어리로만 움직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타국에 고용된 용병으로도 많이 살아갔는데요. 이건 브리튼 제도의 아일랜드, 이베리아의 스페인, 그리고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켈트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사에 횡행했던 용병이라는 전통을 고대로부터 만들어간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몸제는 로마사에서 켈트족 파트를 보게 되면은 몸제는
켈트가 뭔가를 이룩했더라도 그들이 이룬 게 봄날의 눈처럼 사라져버렸는데 그건 단일 국가나 문명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봄날의 눈처럼 사라진 켈트의 족적도 굉장히 흥미롭고 후대에 남긴 영향력 측면에서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런 켈트의 굵직한 족적들에 대해서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가지 이야기 남겨주시면 최대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